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원자재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반구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휘발유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또 주요 곡물 가격도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일부 금속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진 원자재 시장 얘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별명이 라니냐 초이, 코코아 초이 이렇게 농산물, 그다음 웨더 시장 전문가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80 돌파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제 뉴욕에서 81.2달러까지, 81.4달러까지 올랐어요. 이게 원래 한 2주 전만 해도 $70 초반대였는데 쑥 올랐습니다. 이 배경이 뭔지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유가가 어째서 그 전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수급 영향 때문에 빠졌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단지 시장에서 좀 더 과도하게 과잉 반응했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인데 일부 IB들이 미국의 뭐 경기 침체 우려를 갖다 관련된 보고서가 리포트가 나왔었고 그와 같은 그 배경에는 미국의 고용 구조 단에서 지금 신규 고용이 파트타임 잡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겠고 또한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미국의 휘발유 수요 역시도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원자재 단에서 비중을 축소 의견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펙 플러스의 단계적 증산을 두고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을 엄청 확대하겠다는 뜻이 아닌데도 이것을 갖다가 마치 뭔가 치킨 게임인 것인 것 마냥 일부 이제 컬럼리스트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다 보니 유가단에서도 하락할 만한 동인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었죠. 그렇겠네요. 특히나 대부분 문제는 근데 이 거래 하락에 대한 숏포지션 단의 대부분이 CTA 알고리즘 매매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수급단의 요인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 같은 기술적인 하락이었다라 본다면은 오히려 과매도였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유가가 그렇게 빠졌었을 때 기본적으로 비축국 같은 부분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은 기업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빠졌을 경우에 결국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마진이 스퀴즈되고 결국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은 도산해 가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미국 에너지부가 열심히 원유를 갖다 매입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줬었죠. 일종의 그러면 바닥을 형성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반등한 건데 특히 이번에 반등했었던 그 배경에는 계절성이 다시 뚜렷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들 드라이빙 시즌만 얘기를 하시지만은 사실 드라이빙 시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누구나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름철이 왔다. 그 말즉슨 공급자를 봐야 돼요. 원자재는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자가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갖다 많이 차지하고 원자재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갑입니다. 소비자가 을이고요. 결국 그 같은 상황에서 원유 단에서 공급자인 중동산유군 즉 냉방 시즌으로 들어갔고 냉방 시즌 단에서 이들은 전력원의 40% 이상이 우리와 다르게 석유예요. 결국 자국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석유 수출을 통제하는데 어떻게 바로 OSP를 이맘때마다 9월 말까지 계속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출을 통제하죠. 그래서 어제도 보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얘기 나왔지만은 사우디도 그렇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전력 수요가 예년보다 훨씬 더 비약적으로 늘어났대요. 왜냐? 냉방 수요가 그만큼 급증을 하니까 즉 에어컨을 떼야 되니까요. 더 더워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같은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다? 더욱더 수출이 통제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사우디가 원유 수출이 급감을 했거든요. 이 같은 부분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단기적 증상하니까 사우디는 뭐 치킨 게임 할 것이니까 OSP 대폭 인하할 것이고 생산은 대폭 늘릴 것이었는데 그거 반대로 갔죠. 반대네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확대 해석한 부분들이 일종의 시장단에서 오히려 되돌림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다시 반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 석유라는 원자재는 물가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낼 때 식료품 가격하고 이 원유 가격을 빼고 근원 물가 지수를 따질 정도로 이 유가가 굉장히 비중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빼고 얘기하는데 그 팩트를 확장해 보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유가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난 1분기만 해도 패드의 정책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진 게 이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들 이게 유가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 걱정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물가가 석유가 이제 물가에 미친 영향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원자재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전 채권이나 경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네. 원자재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해서 좀 시각을 틀어서 바라보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상이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원자재격으로 생각하면서 페드의 방향성을 갖다 생각하면서 사실 FOMC 별로 보지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자재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단순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초 때만 하더라도 다들 뭐 금리 3차례 인하 가능하다 주장들이 주류였고 모두가 그렇게 일관했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유가의 기저를 감안하고 지정학 리스크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라니아가 올 것이라는 걸 가정을 했었을 때는 유가가 점점 회복 방향이거든요. 오르는 방향. 그렇죠. 그 말즉슨 지난 3, 4월 달에는 절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환경이었었던 거예요. 금리 압박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 물가단에서 말이 디스인플레지 사실 원자재가 물가를 견인하는 자산인데 그렇지. 그 상승률 단에서 고민되는 부분이었겠고 또한 두 번째로는 유가도 유가지만은 물가를 또 다른 자극하는 사실 유가나 곡물 같은 애들은 헤드라인 CPI에 훨씬 더 영향을 줘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21년도 때 파웰이 괜찮아 원자재 상승해도 유가 상승해도 코어는 괜찮아 서비스 CPI는 괜찮아. 그런데 천연가스가 문제거든요. 천연가스 모든 재화물과 다 연결돼요. 그렇죠. 왜? 비료도 연결되고 뿐만 아니라 전력도 연결되고.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불키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나 정부 주도로 해서 전력을 통제하는 것이지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시장에서 전력이 거래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분은 영향을 다 준다라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유가단에서 그 같은 부분들 그 부분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줬을 텐데 저는 사실 3차례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한두 차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로 유가단에서 봤었을 때 이게 앞으로의 영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3분기 때 유가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은 네. 어째서 3, 4분기 때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유력해 보일까를 본다면은 결국 연말까지 봤었을 때 라니아의 회복 베팅, 라니아의 귀환 베팅이라던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수급단에서 타이트한 부분 그리고 라니아가 됐었을 때 공급 차질을 일으킬 만한 부분이 허리케인의 도래예요. 즉 휴스턴 지역을 허리케인은 생산 지역을 강타해버리니 그렇죠. 그래서 EIA도 지지난주 때 그걸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다? 즉 올해 유독 허리케인발 공급 차질 이슈가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저 역시도 계속 올해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라니아 때는 이 전문용어로 워커 순환이 강화됩니다. 이게 강화됐었을 때 허리케인 이동 경로는 오렌지 주요 산지인 엘니뇨 때는 플로리다만 강타해서 작년에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가 났는데 그랬죠. 네. 이게 라니냐 때는 이동 경로가 휴스턴을 강타해요. 지난 30년 동안 엘니뇨 때랑 라니냐 때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되거든요. 미국의 남쪽을 강타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 카트리나 그리고 2021년 아이다 모두 다 허리케인이 라니아발 이슈예요. 그렇게 해서 공급 차질이 더 심각하게 됐고 그럼 이것이 된다면 유가는 저는 연말까지 기준으로 상단 95불을 타겟으로 WTI는 회복 방향입니다. 단 그게 회복한다 하더라도 3, 4분기까지는 3분기 말까지는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왜? 결국 유가의 기저겠죠. 전년도 때 3분기 때 유가가 95불까지 갔었어요. 네. 그럼 그 기저를 감안하면은 올해 3분기 때 유가가 아무리 95불대에 근접한다 하더라도 상승률은 플랫이 내지는 둔화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날 수 있는 여건은 제가 볼 땐 사실 4분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3분기는 확실히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페드나 이런 중앙은행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 같은 유가의 방향성 단에서 고민을 했었을 때 좀 이 같은 부분, 그래서 3, 4분기가 그나마 중앙은행들한테 원자재가 영향을 유가가 덜 주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군요. 수급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회의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던 석유 생산량 제한 조치를 2025년까지 한 1년 반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1년 정도죠.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합의가 하루 36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자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공동으로 같이 가져가자 이렇게인데 이걸 1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유가는 상승 압박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뭐 치킨 게임이다라고 얘기 나왔던 게 결국 감산을 하되 단계적으로 증산은 허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산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내년 말까지. 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치킨 게임이냐? 저는 사실 이 이슈 보고 되게 긍정적인 정책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걸 두고 치킨 게임이라고 주장한 일부의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근거가 마켓 셰어, 즉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증산을 허용한 거다. 셰일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위한 거다. 유가는 더 하락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 마켓워치에서도 저랑 동일하게 컬럼에서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볼 때 왜 쟤들이 저 오펙 플러스가 단기적 증산을 하는가를 고민해 보면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즉 저 내년도에 단기적 증산의 규모인 일평균 180만 배럴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왜 단기적 증산이 지금부터 허용이 됐는가? 그 결정에 대한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오펙 플러스는 더 이상 셰일 기업들이 위협스럽지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 치킨 게임이라면은 과거에 석유 전쟁이 발생했었던 14년도와 2020년대랑 비교해야 돼요. 네. 그때가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셰일을 죽이기 위해서 대폭 증산을 선언하고 대폭 OSP를 인하함으로써 수출과 생산량을 급증시켜서 유가를 박살을 내고 BEP가 제대로 맞지 않게 된 셰일 기업들이 도산했었던 가장 큰 사례죠.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라요. 단계적 증산이고 또한 플러스 알파로 수식어를 달아놨어요. 단서를 제공했는데 시장 상황, 즉 유가겠죠.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 단계적 증산을 전면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단순 치킨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뭐 때문에 저런 행동을 취한 것인가? 바로 미국의 정책을 갖다가 판단한 거예요. 최근에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리그 카운트가 늘어나질 않아요. 이게 왜 안 늘어날까? 바이든의 행보예요. 바이든의 정책을 살펴보면은 특히 IRA 법안을 살펴보면 네. 대부분 신규 유정이나 신규 가스정을 갖다가 개발할 때 법인세율을 갖다 대폭 인상했습니다. 로열티율이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 유전이나 가스전을 갖다가 토지를 임대할 때 그 비용에 있어서 보증금도 15배에서 20배 인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셰일 기업들의 이런 동향을 매 분기마다 살펴볼 수 있는 댈러스 현전 서베이를 살펴보면은 매년마다 이놈의 정부 정책 때문에 규제 때문에 우리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셰일 기업들이 성토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 디스인플레 과정이었어요. 분명 작년부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정에 대한 개발 비용이 전년보다 올해 얼마나 늘어났다? 17.3% 상승했어요. 이 뭔가 이상해요. 왜? 증세 효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자꾸 셰일 기업들도 그렇고 EMP 기업들이 이런 신규 유정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돈으로 기존 유정을 들고 있는 경쟁사들을 인수합병하고 있어요. 또는 그렇겠네. 자사주 소각하던가 배당을 확대하고 있죠. 이 같은 부분은 투자를 안 한다? 결국 그냥 마켓시어만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 낼 바에.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죠. 세금을 때리면 우리 투자 왜 해? 이거거든요. 결국 이 같은 부분은 구조적으로 리그 카운트 못 늘어나고 리그 카운트가 못 늘어난다는 거는 미래의 공급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오면 괜찮지 않을까? 트럼프 당선하면은 IRA 폐지하겠다 했는데 중요한 점은 오바마 케어 폐지됐나요? 오바마 케어 폐지하겠다 주장했는데 폐지 안 됐어요. 80여 개 조항 중에 10몇 개 조항밖에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밖에 안 됐죠. 그것도 일부만요. 그럼 IRA 폐지하겠다 주장하는데 의회가 동의를 100% 해줄까요? 이것도 어려워요. 폐지도 어렵고 개정은 하겠는데 그럼 개정을 하려면은 상원의 문제는 의석 구성을 보면은 여전히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해요.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중간선거의 26년도 말까지 손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투자가 기업들은 액션이 나오려면 법안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통과가 돼야 되죠. 그래야 시행이 되고 액션이 나오는 건데 그럼 그 전까지는 여전히 손발이 묶여 있다? 그럼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쟤들은 손발이 지금 묶여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단계적 증산을 허용하고 테스팅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내년도에 공급이 일평균 180만 배럴 정도로 갖다가 더 단계적으로 늘린다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왜 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걸까 보면 오펙 보고서에서 지난주 때 찾을 수 있었어요.
지난주 발표된 오펙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내년도 수요 전망치를 올해 대비 일평균 대략 180만 정도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즉슨 딱 내년 수요 증가한 것만큼만 증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차피 셰일들은 더 이상 공급이 점점 한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조치는 무엇이다? 유가의 하락 요인이 아니라 일부 아이비들이 주장한 하락 요인이 아니라 철저히 밸런스 맞추면서 유가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겠다. 더 이상 우리는 셰일이 두렵지 않다. 이 같은 행보라고 본다면은 유가가 과연 쉽게 빠질 것인가를 보면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뭐 석유의 가격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고유가가 되면 바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그 이유는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이 화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는 찾는 대왕코레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좀 뭐 금방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걸 찾는다는 시도가 중요한 건데 이제 연말부터 이제 본격화 되죠. 이 프로젝트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하우스 의견은 아니고 그냥 고민은 생각 기사를 봤을 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 산유국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고 그리고 산유국을 되는 걸 반대하는 것 자체가 반국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된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접근은 필요하겠죠. 네. 결국 이것이 정말 사업성이 있는가가 판단해야 되겠고 정말 사업성이 있으려면 이것이 우리가 BEP가 맞아야겠고 예를 들어서 원유를 우리가 수입하였었을 때에 단순히 원유 구입 비용과 거기에 프리미엄인 OSP와 뿐만 아니라 운송 비용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거와의 BEP 그리고 초기 투입 비용 대비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앞으로의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고 거기서 투입 비용 대비 또한 유지 비용 지금 현재 수입되는 비용과 봤었을 때 얼마만큼 이점이 있을까 비슷하다면은 충분히 사업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오픈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오픈도 되지도 않았고 섣불리 우리가 판단해서도 아직 안 되고.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우리가 유정을 개발할 때도 일부 책들에서도 저도 읽어봤는데 미국도 그렇고 셰일을 갖다 개발을 할 때는 먼저 이제 소나를 통해서 여기에 실제로 매장량의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로 지층 안에 얼마나 정도 더 깊게 파고 들어갔는지 그런 비용이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갖다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업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을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게 설사 탐사에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걸 갖다 개발을 하고 시추를 한 다음에 이게 원유를 채취하기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면 정말 좋겠죠. 정말 사업성이 있다면. 네. 천연가스 시장 쪽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방 시즌이 이제 북반구 여름이 왔고 이제 주요국이 폭염이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천연가스 7월까지 미국 천연가스 발전 수요가 이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떼는데 이게 비수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게 평소보다 늘어난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컴퓨터, AI, 데이터 센터 쪽에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 부분까지 있고 천연가스 쪽도 상당히 가격이 좀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요. 예, 천연가스 사실 저는 천연가스가 지금 회복된 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절성이거든요. 여름철이니까요. 여름이 왔으니 재고는 7월 말까지 감소해야 돼요. 네. 이건 딱 계절적이거든요. 네. 왜냐? 천연가스는 발전용이에요. 전력 생산용. 여전히 시장은 석탄 주도 시장이고 그리고 대체 연료인 천연가스 시장이에요. 신재생도 아니고 아직도 완전히 그렇게 상용화가 보편화된 것도 그렇죠. 아니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천연가스 단에서 보면은 지금 거의 1.5불대에서 거의 한 3불에 거의 근접하게 갔었거든요. 거의 2배가 간 거죠, 사실상. 저는 올해 연말까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6불 정도까지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2배가 간다 봐요. 그럼 어째서 그렇게 간다라고 보냐면은 데이터 센터단은 아니에요. 단순해요. 결국 또 다른 계절성과 하필 난야가 맞물린다는 점이에요. 즉 올해 10월부터 열리는 난방 시즌이죠. 자, 10월부터 난방 시즌, 즉 여름철은 전체 전력향 천연가스 수요 측면에서 얘도 중요하긴 합니다. 전체 수요 측면에서. 그러나 정말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즌은 늘상 겨울철부터인데 난방 시즌이고 10월부터예요. 재고 감소폭이 훨씬 더 급감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익년도 2, 3월까지요.
그러면은 이게 라니냐랑 맞물렸을 때가 근데 꼭 문제가 터져요. 엘니뇨 때는 북반구 지역은 평년보다 사실 조금 더 습도가 조금 더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더 남방 수요가 약해요. 근데 이게 라니냐만 됐다 하면은 겨울철에 기준으로 북반구는 평년보다 더 살짝 좀 더 건조해지고 더 추워집니다. 우리 왜 건조할 때는 여름철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하거든요. 겨울에는 건조하면 춥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특히나 우리가 이런 온난화 현상을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라니냐가 됐었을 때 그 임팩트가 더 심화돼요. 왜? 이 제트기류단에서 약화되는 시점이 발생했었을 때 특히 라니냐 때 더 그게 뚜렷해지면은 북반구의 이 북극 한파가 남부까지 더 급격하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어디까지? 과거 17년도 말 때랑 2020년에서 22년도 초 때 사례를 감안하면은 그때 모두 다 라니냐 때인데 대표적으로 원유나 천연가스 주요 산지인 휴스턴까지 북극 한파가 오는 바람에 송유관과 가스관이 다 동파돼 버려서 가격이 예. 다 튀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아하. 자, 이처럼 단순 즉 남방 수요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급 차질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결국 우리가 봤었을 때 라니냐에 그럼 가스가 더 튈 텐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는 사실 지금 반영되면 안 돼요. 왜? 미래의 수요를 원자재는 절대 반영하면 안 돼요. 원자재 실물 자산이고 경기 동행 내지 다소 후행 자산이고 주식이 투기 시장이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를 10년치건 3년치건 다 땡겨올 수 있어요. 그러나 원자재 시장은 실물 기업이 참가한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투기 세력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언제다? 수급이 쇼티지가 급격하게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2018년 때 코발트, 2021년 때 리튬, 그리고 올해 3, 4월 달에 구리예요. 처음엔 광산의 공급 차질로 구리단에서는 상승했었던 건데 예. 투기 수요가 달려들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수요 거를 땡겨와서 더 불을 질렀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수급단에서 쇼티지가 발생한 시점이 10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 센터를 투기 수요가 반영을 분명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반영할 게 뻔하거든요. 그럼 이게 전력단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후행적으로는 재화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또 한 번 고민되는 부분이겠고 특히 라니냐 시에는 내년 여름철도 고민이에요. 유럽의 과거 라니냐 때 보면은 열돔 현상을 야기하는 여름철에 특히 유럽 지역은 강의 수위가 급감하면서 바람은 적게 불고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원전의 냉각수 활용이 어렵게 돼서 원전의 가동력까지 떨어지면서 이것이 또 천연가스를 또 붐업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그 같은 사례들을 감안하면은 이 같은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이런 사회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런 기상의 변의 법칙에 좀 더 포커스 두면 가스가 굉장히 우상향단에서 우리가 계속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가 지금 말씀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구리 가격 얘기해 주는데 다음 질문이 사실 그거였어요. 구리나 알루미늄이 사실은 이제 전기 전자 제품, IT 제품에 많이 들죠. 물론 자동차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구리도 지금 톤당 $10,000 진입했고 알루미늄 가격도 뭐 굉장히 강세인데 이게 바로 그 말씀하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수요를 땡겨서 좀 반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구리가 처음에 작년 말부터 저는 광산의 폐광 이슈 주목하자라고 콜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구리가 처음에 상승했던 원인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거든요. 2022년 상반기 때 무리하게 비용도 높은 주제에 가동 돌렸던 광산들이 지금 2년째 자본 삽입 터져서 다 폐광한 거예요. 공급이 일단 이제 맞습니다. 줄었군요. 작년 말부터 계속 폐광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럼 폐광이 이루어지니 글렌코의 일부 자회사도 그렇고 대부분 폐광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도 폐광 중이에요. 가격 높던 말던 왜 몇 년째 자본 잠식이었다 보니 그냥 폐광인 거죠. 그다음에 공급이 글로벌 구리광산 가동률이 과거 레인지를 아예 이탈해 버렸어요. 하회하면서. 공급이 쇼티지니 전광국 납품이 제대로 안 되니 재련 기업들은 전광이 풍부해야 이익이 남는데 중국계도 그렇고 재련 기업들의 이익이 마이너스로 다 들어가봤죠. 연초부터. 그러니 대부분 감산이 터진 거죠. 재련 기업들이. 그러면서 가격이 처음에 오르다가 4월 초 때도 저도 보고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라는 기대를 투기 수요들이 이때 반영하기 정말 좋은 적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또 한 번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달려갔었죠. 더욱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정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구리단에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연말까지 기준으로 톤당 12,000불 상단을 기준으로 여전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단 최근에 구리 가격이 왜 조정됐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네. 자, 구리 가격이 조정된 걸 갖다 일부 아이비들은 자꾸 주장하는 근거를 중국의 수요 약화로 봐요. 네. 근데 중국 수요 약화의 근거를 두 개의 지표로 봅니다. 하나, 중국의 구리 재고가 자꾸 늘어난다.
그리고 중국 현지의 프리미엄인 즉 국제 가격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라는 의지인 프리미엄 즉 양산 현물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이거 수요 약화 아니냐? 근데 중국의 재고가 왜 증가하고 왜 프리미엄이 내려가느냐를 살펴보면은 수요랑 관계가 없어요. 미국 정부랑 영국 정부 때문이에요. 미국과 영국 정부는 LME 거래소랑 CME 거래소에 대해서 4월 13일부로 이제 더 이상 러시아산 구리를 안 받기로 규제를 해버렸어요. 중국산이 아니고? 러시아산요. 러시아산. 그럼 러시아산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최대 아시아로 가야 돼요. 아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LME 아시아 재고가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자꾸 중국의 OTC 재고와 중국의 그 선물 재고, 즉 SHF의 구리 재고가 자꾸 늘어나요. 예. 왜냐? 일로 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2022년 때 알루미늄 먼저 규제를 두드려 맞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알루미늄 어디로 갔었다? 죄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공기업들은 마진이 괜찮았죠. 왜? 훨씬 더 염가의 제품을 낮은 프리미엄으로 받아오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나 재련기업들은 힘들죠, 지금. 왜냐? 프리미엄이 엄청 싸게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 팔 때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데 더 프리미엄 낮게 러시아산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자, 이 가치 때문에 가격이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럼 뭐 때문에 하락한 건가? 알루미늄이에요. 대체제거든요. 대체제가 있으니까. 알루미늄 즉 모든 원전이 서로가 서로 대체해요. 휘발유를 대체하는 건 옥수수랑 설탕의 원료인 원당이에요. 네. 왜? 바이오에탄올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구리는 고순도 구리가 필요한 초고화 성전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수요 중 65%는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보통 대체를 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일반 내연기관차라던가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거 보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 딱지가 붙어 있어요. 네. 이게 1등급이 있고 5등급이 있는데 이게 5등급인 뜻은 이 제품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구리가 너무 비쌌어서 가공기업들이 구리가 아니라 모터에다가 알루미늄 선을 2배에서 2.5배 더 감은 거예요. 열전도나 전기전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대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말 즉슨 구리 가격과 알루미늄 가격의 상대 성과를 보면은 이 4배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가공기업들은 대체하려는 수요가 나타나요. 알루미늄으로 가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실제로 실물 고객분들 이렇게 뵈면은 중국 쪽에 제 중국 대학교 때 다니던 제 중국 동문들도 원자재 현업에 있는데 4월 말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비싸다. 자기들 고객들이 안 산다, 주문을. 너무 비싸. 예. 그래서 재활용 구리도 안 써요. 너무 비싸니까. 뭘 쓴다? 죄다 알루미늄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알루미늄 왜 잠시 좀 조정받는 건가? 물론 달러 인덱스가 튀었었던 영향도 있지만은 중국 남부 지역이 이제 점점 라니아가 오다 보니까 남부 지역 중심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요. 예. 폭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 남부 지역에 있는 알루미늄 생산지의 중국 쪽에서 가동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공급이 조금씩 나오니까 같이 조정을 받은 거지 알루미늄이 안 좋아서 조정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리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저는 올해 연말에 계속 간다라고 봐요. 물론 구리보다 알루미늄이나 네. 기타 산업급속이 더 세게. 왜? 라니냐. 라니냐가 되면은 어떻다? 북반구 제가 건조한다 말씀드렸어요. 겨울철부터. 그럼 남방수요 급증이에요. 남방수요 급증하면 무슨 문제 발생한다? 기존의 제조업 대비 전력수요단에서가 아니라 가정단에서 전력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존 평년보다 더 증가하게 되면은 전력을 자극하면 전력이 상승하면 전력을 뭘 만든다? 철저하게 산업금속이에요. 산업금속은 전력 없으면 절대 생산이 안 돼요. 구리보다 근데 특히나 왜 기타 산업금속이다? 알루미늄은 생산할 때 구리 대비 12배의 전력이 소비가 돼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리튬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니켈이고 그 다음 아연이고 예. 그 다음에 반도체 들어간 주석이고 제일 적게 들어간 게 구리예요.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구리도 전력 가성은 같이 가요. 그러나 다른 기타 산업금속, 특히 알루미늄이 더 많이 잡아먹다 보니 베타가 더 큰 거죠. 결국 그래서 방향성 단에서 우리가 라니랑 좀 엮어서 특히나 보면은 이런 메탈 시장도 궁극적으로 방향성이 우리가 해석될 수 있게 보여요. 그렇군요.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라니냐와 관련해서 원자재뿐 아니고 이 농산물 에그리컬처 시장 이것도 좀 보고 싶은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꼭 근시일 내에 지금 농산물 시장 한 번 더 얘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널리스트 최영곤 라니냐 최유님과 함께 이 원자재 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